서두에서 다루는 게 바로 동양화의 현 시점의 상황이 되는 거였거든요. 어떤 한 예술평론가인가 예술사학자가 동양화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참 어렵다. 그 동양화를 낸 걸 어떻게 정리하고 서양화가 어떻게 차별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동양화가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 동양화를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방법론, 뭐 철학, 방향성 이런 데 대한 하나의 그 반응으로서 무슨 노력을 하신 겁니까? 아마 동양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동양화의 방향은 어떠할 것인가라는 얘기는 제가 대학 때부터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대학 졸업하고 또 나 혼자 작업을 할 때도 물론 이 화두는 계속적인 화두였던 것 같아요. 벌써 한 20여 년, 30년 가까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그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사실은. 작가한테는 그게 뭐 동양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해서 동양화의 방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작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같아요. 왜냐면은 작가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는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자기 문제인 거지. 또 예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작가한테 무엇이냐는 거죠. 결국 그냥 나를 위한 작업인 거지 동양화를 위한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동양화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저의 문제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동양화의 방향이라든가 또 예술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결국 그 안에 다 압축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 생각하면. 근데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맞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된 질문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면서 탈출을 못 찾고 있는지 뭐 이런 질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유 작가는 작가니까 예술가는 작품에서 보여주는 거고 사실 이론적으로 사유해서 뭐 방법론을 찾고 뭐 공식을 맞춰서 작품하는 이런 과학자가 아니라 특별한 직관, 감성, 감수성 이런 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은 뭐 어떤 이론화시키고 이런 걸 뭐 해석하라 이런 걸 통해서 말하자면 발견하는 이슈 이런 거를 작가는 사실 그런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서 직관으로 감성으로다가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성과 직관의 세계는 언어로 풀이하는 세계가 아니까. 그러니까 뭐 작가로서는 자기 감성과 직관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내 경우에는 이제 기냥평론가에 난 철학을 합니다. 예술 철학을 하고 그래서 모든 걸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려고 합니다. 경제학에 거시 경제학이 있고 미시 경제학이 있듯이 그 오래된 이런 그 동양화 사람들이 의뢰하고 질문을 하면서도 지지부진하게 똑같은 질문만 계속하고 이거에 대한 탈출구를 어떤 실마리를 난 이번 전시에서 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우드블락 프린트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우드블럭 프린팅이라는 게 이게 단순 노동도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나오는 뭐가 있어요? 유 작가의 작품에 어떤 그 본질에서 말하자면 있기 때문에 이런 임프레션을 가질 수 있게 되느냐? 이런 질문은 그분은 안 했어요. 그게 사실은 그 과학 철학에서는 이런 걸 다루거든요. 현상이라는 게 있고 그건 대개 이제 실험 과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실험을 아주 정교하게 오래 해서는 실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서는 그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실험 데이터가 주는 뭐 코에피션 방정식 비슷한 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걸 휴리스틱하다 그러는데 잠재적인 이런 걸 이제 그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시작이에요. 이거보다 이제 과학의 시작은 이건 이론 물리학인데 이 실험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런 현상학적인 이거를 갖다가 어떤 좀 더 그 오버아칭 거시적인 어떤 그 철학 이론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과학적인 설명이라는 게 과학 철학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과학적인 설명이 뭐냐,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냐, 어떤 거는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없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예술에서 비판해서 사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잔 같은 사람을 그냥 현상학적인 이런 그 풀이를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사실 세잔 자신은 본질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몽생비토아로 산수하기로 했죠. 그 사람은 자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지오서멀 그 지층 그 뭐 수백 킬로미터에서 시작되는 어떤 생명력 같은 이런 어떤 포스 그것에서 산이 생긴 거 바로 이 산이 이런 거를 이분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캡처하자는 건데 여기 유 선생님이 우드블럭 프린팅을 했기 때문에 안 했을 때는 안 나올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노동적인 공예를 하자면 우리는 공예라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공예가 신성한 거고 공예를 이런 노동을 하자고는 자기 모라의 지경이 들어갑니다. 이걸 단순 노동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모라의 지경에서 어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 진나 이런 것과 말하자면 연결될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떤 표층의식적인 일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제 책에 쓴 겁니다. 새로 나온 책 기오스모스 바로 이런 거에 된 거예요. 선생님 우드블럭 프린팅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단순 노동입니다. 나는 내 새 책에서는 미켈란젤로가 도인이라고 나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참 나보다 10년이나 젊은 중국 그 건축가한테서 배운 게 있는데 이 사람도 수행을 오래 했더라고요. 왕수이라고 집을 짓다라는 책이 괜찮은 책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 정원 이런 거를 만들고 그러는 그 중국 사람들은 최초로 프리츠커 건축의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양 전통 예술 속에서 그게 시건 정원이건 건축이건 회화건 조각이건 걸출한 마스터피스라고 부를 만한 거는 이러면 뭐 구어슈의 곽희의 뭐 조춘도라든지 또는 뭐 범그 누구의 뭐 이런 유명한 그 산수화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하나같이 깨달음의 결과로서 나오는 거라고 이 사람이 썼어요. 난 거기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거를 신비로운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거를 현대적인 과학적인 용어로 다 풀이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하는 거거든요. 미켈란젤로가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깨달았냐? 수행을 해서.
이 사람 수행 방식은 뭐냐? 돌을 깎는 거예요. 이건 장자에도 나와요. 장자의 편륜편에 보면은 그 임금과의 대화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수레바퀴 나무 축을 깎는 거 일생 동안 이것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이거는 내 아들한테는 전수할 수 없는 거다. 이건 뭐 방정식이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거다. 그냥 레시피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머리에 어떤 지식의 게 아니라 내 손이 인텔리전한 겁니다. 손이 저절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깎다 보면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안 들어가고 조금만 잘못하면 헐렁이고 그런데 자기는 이제는 거진 신이 돼서 그냥 자기 손이 가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냥 엄청난 장인이 된 거예요. 범주를 벗어나서 다른 것까지 깨닫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 임금과의 대화를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임금이 무슨 책을 읽으면서 지나가요. 이 사람이 묻잖아요. 임금님, 뭘 읽으십니까? 지금 기분이 나빠요. 아니, 남을 깎는 사람 자기한테 말을 걸고. 그래서 기분 나쁘지만 대답을 합니다. 옛 성인들의 말씀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그 성인들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이건 무식한 놈입니다. 옛날에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거는 찌꺼기예요.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술찌꺼미에 비유해서 얘기했어요. 그거는 술찌꺼미는 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술 기운은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술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성인의 말씀이 들은 책인데 그 성인의 말씀이 책으로 인쇄돼서 나왔으면 이건 술찌꺼미처럼 조금 이거를 읽어서 진리를 약간 가까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읽어서 진리를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거든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당당함, 이거 의연함, 이게 도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너 이 녀석, 너 불순하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제대로 선 못하면 너는 당장에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뭐 이 사람 의연하게 그냥 진솔하게 얘기를 해요. 진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솔하게, 소박하게. 그래도 임금이 할 수 없어요. 기분 나빠도 그냥 그래 좋다. 뭐 이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그 수행을 통한 깨달음. 그 미켈란젤로. 이거 돌 깎는 사람입니다. 돌을 깎다 보면은 이분도 사실은 그 우리 동양 사람은 깨달음이 동양 사람의 전인물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미켈란젤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한번 이거 미켈란젤 책을 읽어보세요. 스토니안섬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뭐 단순 노동에 대한 말씀이라든가 또 미켈란젤로에 대한 말씀 중에 어떤 깨달음에 대한 말씀, 그것도 결국 단순 노동의 연관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거를 모판을 한다는 게 뭐 제 회화에 전적으로 뭐 모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작업을 한다는 등식은 안 맞을지 몰라도 충분히 연관성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랄까 이 물성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판화라고 하면은 어떤 판화라고 하면 판이 찍혀 나오는 하나의 어떤 대상이었던 거지, 이 판이 찍혀 나오는 대상 자체에 말을 거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 그런 카테고리에 있어 좀 더 자유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그 나무의 질감, 또 겉과 속의 어떤 그런 관계, 또 근데
얼핏 보면은 또 미켈란젤로가 취했던 태도하고도 사실상 많이 저기 연결이 된 지점이 있어요. 왜냐면 글쎄요. 제가 목판을 팔 때도 보면은 뭐 뭐랄까 제가 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어둠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얼핏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뭐 어떤 내가 목판을 통해서 뭔가 어떤 진짜 근사한 판화란 게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목적성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감춰져 있는 이 세계 안에 어떤 세계를 끌어들일 것인가와 만나는 그 지점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이런 목판을 찍어내야지라고 하는 그 어떤 드로잉이라든가 그런 것에 목적을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그 감춰져 있는 이 나무 안에 어떤 그 형태를 어떤 형태와 만날 것인가에 대한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뭐 두려움이라든가 또 뭐랄까 궁금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과의 일종의 대화 연속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씩 저 혼자 했던 것들이 이만큼 쌓였던 거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게 바로 깨달음의 미학이에요. 미켈란젤로가 바로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는 뭐 미리 그림을 그려서 그걸 가지고서 조각해내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맞아 이거를 갖다가 끌어내는 거. 이게 근데 이게 바로 동양의 경물치지예요. 경물치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또 동양학자들 간에도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마틴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이분도 경물치지에 대해서 책을 쓴 겁니다. 사물이라는 게 뭐냐? 어디서 쓰냐? 오히려 그 현대적인 감각에 쓴 하이데거의 이런 그 사물에 대한 명상이라 그럴까? 그 뭐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요새는 그 진짜 매트리올로지 그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금속공학을 갖다가 새롭게 좀 더 정교하게 다시 구성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데서 설명이 가능해요. 사실 그게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 말씀이세요. 이를테면 이제 뭐 하이데거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감을 줬던 분이에요. 이를테면은 동양 회화가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은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어떤 인간의 어떤 내면에 대한 언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주 절대적인 화두였죠. 특히 젊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전통이라든가 어떤 한국 회화의 어떤 한국성 내지는 그 거대 담론이 저거 할 때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근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작업을 했지만은 다 버렸죠. 다 버렸는데 근데 어느 날 막 그 한참 동안 작업을 그 와중에 한 게 목판 작업이에요. 사실은 이제 목판 작업은 찍혀 나오는 순간 답을 주기 때문에 근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언어들이 그 강렬한 언어를 뽑아내고 싶은데 굉장히 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종이라든가 한지가 그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서 산책을 하는데 이 쓰러져 있는 들풀이라든가 뭐 잠자리 때 그런 그 자연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했어요. 너무 강력했고 심지어는 이렇게 산책을 해서 약수터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봉숭아 꽃이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흰색 봉숭아 꽃이 펴 있는데 그 꽃이 너무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눈물이 흘 정도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 느꼈던 그 지점 아주 중요한 저한테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책을 읽었던 책이 하이데거였었는데, 이 순간에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모든 거를 뒤집어졌던 게 하이데거였던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뭐랄까 리얼리티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떻게 자연에서 은폐되고 드러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근데 그 글이 저한테는 굉장히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술 전체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어떤 화가와 이 대상 간의 어떤 투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 또 그것이 어떻게 만나지고 또 진실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관계는 굉장히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작업이 거시적 관점이 아니고 어떤 제 안으로 들어오는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는 하이데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이거 참 다행입니다. 왜냐면 솔직히 하이데거의 예술 철학 아주 중요하거든요. 하이데거를 이어받은 아주 훌륭한 지금 생존하는 나이가 지금 한 90쯤 됐어요. 아니 85세 이태리 사람인데 지오지오 아감벤이라고 아주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하이데거를 제대로 계승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현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예술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가짜 예술이고 상품미학,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종속된 그러니까 예술도 하나의 산업이 된 거죠. 뭐 금융산업, 인더스트리 또는 뭐 의료산업, 메디컬 인더스트리, 뭐 예를 들면 농사짓는 것도 팜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가 뒤에 붙게 되면 모든 게 다 아주 자본주의 논리에 완전히 종속되는 건데 지금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미학이 이제 상품미학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상품미학은 완전히 예술을 호도하는 거고 그래서 하이데거나 지오지오 아감벤 그리고 이제 덜 강력하지는 않지만 제 선생이던 한 스탠리 카벨 같은 분도 사실은 현대 예술을 갖다가 아주 삐딱하게 봤습니다. 이런 서양 문명의 말하자면 허무주의, 특히 액티브 허무주의로 가는 이런 길로 보고 특히 서양의 전위예술이라는 거를 개념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한국의 미술계에서 잘 알려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이 나왔는데도 그게 뭐냐면 서양의 전예술가들이 추구하는 게 소위 말하는 오리지널리티입니다. 오리지널하다. 누구도 하지 않은 거, 새로운 아이디가 갑자기 하늘에 떨어졌다 뭐 이런 거. 역사를 완전히 거부하고 이런 오리지널리티의 개념인데 하이데거나 아감벤은 이건 무식화된 겁니다. 오리지널리티의 개념이 완전히 잘못 이해된 겁니다. 사실은 진짜 오리지널리티의 개념은 오리진에 가까운 게 오리지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도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도가에서 또는 선가에서 추구하는 게 근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박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도교에 반박, 질박한, 소박한 본래성, 오리지널리티 본래성 이게 사실은 오리지널리티인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새로풀이하면 이게 바로 온고이지 신과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데거는 사실은 독립적으로 동양의 고대 철학을 갖다가
다시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동양에서는 동양의 그 위대한 그 유산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온고이 지신도 이게 이상하게 현학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오히려 서양의 그 하이데거나 아감벤이나 또는 불란서의 그 뛰어난 동양학자가 있어요. 프랑스 줄리앙. 이런 사람들이 온고이 지신을 다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괜찮은 사람만 있었어요. 나는 그분의 정치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영국 선생이 쓴 그 동양 그 강의록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논어나 대학을 책으로서 읽지 않고 그 텍스트로서 수행 교본으로서 봅니다. 수행을 교본. 그렇게 읽으면 완전히 그 내용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고 신영복 선생이라는 분은 그 동양에서 많이 본 아감벤이나 이것과 한 일체다석합니다. 이 부분은 아니 사실은 그 들레지가 하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코스믹 포스를 갖다가 캡처하는 게 사실 모델입니다. 저의 언어라고 한다는 거는 조금 약간 포괄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14년도 였던 것 같아요. 2014년도 이제 그 오스야이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죠. 그때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그 충주호를 가지고 연작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제 그 당시에 작업의 동기는 어떻게 보면은 조춘도라고 하는 거를 연상을 해서 어떤 대지에 이 꽃이 피어나는 이 순간과 또 강을 건너는 이 존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물론 이제 작업을 계속 해오고, 또 충주호라고 하는 데가 또 인공적인 호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또 이 가뭄이 지거나 그러면 또 이 마치 동양화의 준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뼈대가 드러나듯이 물이 빠지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조형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세월호가 터진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그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개념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어떤 슬픔이라든가 또 뭐랄까 이 혼돈으로 치닫는 이 세계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림이라는 소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물론 이제 2014년도에 전시는 저는 만족해요. 만족한데 그림이 잘 그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그림을 그려지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하나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대상이 아니고 뭔가가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 언어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림이 결국 대상을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그때부터 더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림이 대상을 어루만진다는 이 만진다라는 행위가 그건 결국 뭐랄까 조금 더 대상과 나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 지점일 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회화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쓰던 방식을 다 버리게 됐죠. 이를테면 뭐 붓으로 그 형태를 그린다든지, 기존에 2014년도에 썼던 방식을 다 일단은 벗어나는 게 목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내가 전에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던 그 철솔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옛날부터 그 작업을 하려다가 못했었는데 그 작업을 실제로 실현하게 된 거였죠. 물론 그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그 철솔이라고 하는 대상을과 이제 내 작업을 밀어 넣으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종이에다가 말을 거는 행위가 가능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언어라고 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뭐 언어,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의 언어라기보다도 어떤 표현의 말을 거는 행위죠. 그러니까 그건 색채도 있고 선도 있지만 종이 자체에 이 변질되고 다시 조립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어떤 내 작업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언어가 가능해졌던 건데 아직은 부족한데 조금 더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 종이에 대한 물성이. 좀 놀라우네요. 그 말을 거는 행위. 사실 예. 하이데거가 이런 데다 서서 사유를 했습니다. 부름, 울림, 그 이름, 물상 이런 거. 물론 그분은 이제 그 시와 관련돼서 했는데 사실은 하이데거 예술초에서는 모든 예술의 근본은 시입니다. 이게 그냥 거기 풍경이에요. 이게 다 여기부터. 근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세월호 사건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생겨요. 이것도 그렇구나. 지금 그 이후에 막 그 부표 떠 있는 장면도 들어가고 완전히 진흙탕으로 빠지는 장면부터 해서 뭐 거꾸로 된 산수가 막 잘린다든가 그런 행위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런 거꾸로 된 이제 산수에 이렇게 뭐 풍경이 막 잘려나간다든가 거기에 막 떠내려온 유령 같은 부분들이 막 떠 있다든가 그게 점점 더 변질되는 깨달음의 미학자로서의 유근택. 그래서 난 사실 이런 분들이 하나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진짜 자기가 하는 핵심적인 작품의 정신 이런 걸 갖다가 정직하게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도 힘든 이런 사회, 이런 분위기 이걸 좀 깨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그 작품 이거 목판화 이거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그 에밀 노을대를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저도 에밀 노을대의 어떤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문택 선생은 에밀 노을대의 어떤 점에서 그렇게 감명을 받으셨어요? 글쎄요, 노을대의 뭐 페인팅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반신반의해요.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우연스럽게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 당시 이제 경복궁이었죠. 경복궁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노을대 그 예언자라고 하는 목판 영화가 있거든요. 난 그 작품을 거기서 처음 봤는데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강렬한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전각이었어요. 전각. 이 전각을 이제 작업하다가 이제 중간에 정각을 파는 거를 이제 은근히 좀 즐거워했었는데 근데 저 노을대가 팠던 그 목판이 내가 쓰는 끌칼을 썼더라고요. 이게 납작한 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그 느낌도 있었고 또 이 양반은 이런 방식으로 했네.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곧바로 학교 가서 내 자화상을 팠죠. 지금 걸려있는 첫 번째 글쎄요.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근데 그걸 좀 대학 때 판 거예요? 그렇죠. 예, 대학 때 87년도. 그러니까 그걸 파고 나서 이제 목판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나한테 각인시키는 동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정각은 이제 화면도 적고 또 뭐 어딘지 모르게 좀 약간 양에 좀 안 찼는데 목판을 하면서 뭔가 어떤
나를 확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목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난 오히려 놀 때는 목판을 사실 더 좋아해요. 네, 목판을. 판화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장르인데 한국에서는 판화 시장도 없고 판화 작가들이 뭐 완전히 이거 폄하되고 있잖아요. 골고루 발달되면은 좋겠죠. 이상적인 거긴 한데, 근데 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이제 그렇게 두질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려면은 문화적인 향유하는 층이 많아야 되고 또 정말 어떤 상업 그림조차도 뭔가가 그런 부류의 또 이렇게 층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굉장히 획일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획일이란 말이에요. 좀 이게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분포가 조금 더 넓어지려면은 어떤 뭐랄까 문화적인 그 층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도 더 많아야 되고 또 뭐랄까 또 어떤 지역 혹은 지방 또 이 단위별로의 역할도 충실해야 되고 그것도 굉장히 어떤 복합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또 이 분단이 돼 있다는 것도 이 좌와 우가 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어떤 그 라인이 그어져 있다는 것도 내가 볼 땐 되게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걸로는 만약에 통일이 됐다면은 아마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 예술을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세상을 사고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게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심리적이면서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어떤 뭐 정치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또 계층적으로나 뚜렷하게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소통 구조가 점점 더 없어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그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해야겠지만 아마 그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고 싶은 질문이 많아서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유 작가는 고등학교 때 이미 그 국전에 네. 입성을 했잖아요. 그게 몇 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때. 2학년 때. 네. 그러면 예술의 뜻을 둔 게 어릴 때부터였죠. 근데 뜻을 둔 거는 대학 때였던 것 같아요. 사실상. 내가 아니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그랬지만 아마 저도 요즘 좀 뭔가 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옛날 일기장을 이렇게 보는데 일기장에 보니까 그림에 대한 생각을 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어떤 이 학교 생활하고 친구들하고의 관계 그런 얘기만 있지 미술에 대한 거는 그 당시에는 하나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그 집안에 네.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형제 뭐 친척 중에 뭐 전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럼 전각에 관심을 가진 건 언제부터예요? 그건 대학에 들어왔어. 아 대학에. 네. 그럼 고등학교 때는 그냥 미술반만 한 그 거예요? 미술반도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는데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그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림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뭐 이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뭐 숙제가 있는데 이 접시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는 게 숙제였어요. 초벌구이된 접시에다가. 근데 그 접시에다가 그거 보여드릴까? 저기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최초의 저의 중학교 2학년 때 개봉박두.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인데 그런 걸 다 보관한다는 게 힘들 텐데. 그럼요.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자료인데. 짠. 이게
이 중학교 2학년 때 이 그림을 그려서 제출한 거예요. 아니 중학교 2학년 실력이면 잘 그렸네. 그러니까 풍생중학교 2학년 5반 38번이었네. 그런데 이 그림이 사실상 이제 이거를 제출했는데 미술 선생님이 막 놀라울 정도로 점수를 막 칭찬을 글쎄 아니 이거는 집에 뭐 수묵 도구가 없어요. 뭐 북도 없고 어떤 전시장에서 책 뒤에 있는 그 산수화를 보고 그냥 베낀 건데 이건 수채화붓으로 그린 거예요. 수채화붓에 검정색 물감으로 그린 수채화붓으로 그린 거예요. 그 검정색 수채화 물감으로.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된 이 동기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산수화를 택했던 것 그리고 산수화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서예로부터 그림을 시작했다면은 그림의 방향이 달랐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그림이 시작하게 된 원천 체험인 거죠. 원천 체험이라는 게 결국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건데 이를테면은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생각한다는 것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특히 산수화라는 것도 그런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원을 내가 일기장에 보면은 막 심각하게 막 그림에 대한 생각을 쓰기보다는 그때 제가 본능적으로 이제 하루에 몇 시간을 그냥 본능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막 고뇌하고 막 그랬던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분기마다의 저를 만들어주는 사건들이 있었죠. 뭐 중학교 때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이 너무 놀라워서 그걸 나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다거나 어떤 그런 촉수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게 즐거웠죠. 상당히 즐거웠죠. 완전한 저거였으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네. 몰입이 되는 거고. 완전히 몰입이 있었죠.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통해서 미술학원을 나갔는데 그 이제 미술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야 너 그림할 생각 없냐? 미술학원이라는 게 네. 홍대 앞에 있는 아니 그런 학원이 아니고 화실이에요. 내가 그냥 혼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뭐 문이 닫혔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다시 갔죠. 다시 가서 결국 다니게 됐는데 한 2개월 정도 했을 때인가 내가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 애가 한 명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네. 한 게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매일 갔을 거 아니에요. 다른 가는 거보다. 그냥 선생님은 나보고 가르쳐 준다기보다도 그냥 계자원화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베끼라는 거였어요. 모사. 근데 계자원화전이 되게 중요한 책이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근데 열심히 하니까 미술 선생님이 한번 놀러 오셨는데 내가 여기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화실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칭찬을 막 하니까 야 너 그럼 개인전 한번 해라 그래.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말 정도에 학교 교내에 행사가 있는데 너무 웃기는데 근데 행사가 있는데 복도에다가 유근대 개인전 그려가지고 창문을 막아가지고 30점을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아니죠. 아니 저숙한 화가 아니에요. 저숙한. 그러니까 시작한 지 2개월 됐는데 3개월 더 해가지고 그 30점을 만들어가지고 배접해가지고 30점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있었는데 그 DNA는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분명히 DNA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안에 그림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고. 아니 무슨 다른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는 무슨. 근데 뭐 아버지가 좀 이렇게 이런 것처럼 재능이 좀 많으시긴 했었어요. 아니 네. 무슨 일을 좋아했어요? 뭐 아버지는 그냥 이런저런 뭐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뭐 그물 캐도 남들보다 빨리 캐는 재능이 있었고 그래서 별명이 금사였대요. 금사. 다른 사람보다 냇물에서 막 그물 이렇게 하는 일도 하셨었는데 너무 그물 잘 되셔가지고 그러기도 했고 이렇게 뭐 쌀 그 뭐 직매점도 처음에 할 때도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걸 잘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손재주도 많으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난 그
장인 정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거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데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 뭐 심각하게 막 그림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나 그러면은 제 팔자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그렇지. 알고 보면. 하지 않을 수 없게 끌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중학교 3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뺑뺑이로 들어갔는데 그 학교가 아마 그 당시에는 되게 막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그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약간 진짜 논다는 일도 많고 그런 학교로 갔는데 뭐 미술관이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미술반을 모집하러 다니고 미술반을 조직하고 막 그랬으니까 너무 웃긴 얘기죠. 근데 그것도 심각한 생각을 해서 왜 그럴까 그게 아니고 그냥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림 그리는 것조차도 막 심각한 뭐 철학적인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몰두하는 것 자체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그 혹시 뭐 지방에서 사셨다면 인근에 뭐 사찰 같은 데도 다니고 혹시 무슨 뭐 명상, 뭐 수행, 뭐 기공 이런 걸 접해본 적도 있어요 혹시? 명상이라고 하는 게 저는 작업하고 있는 게 명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작업할 때라든가 또 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나하고 나하고 이 그림하고의 온전한 대화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명상이더라고요. 그렇지. 막 그 호흡을 막 집중하고 막 난 그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그 경지까지는 갈 수가 없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난 목판화는 이게 하나의 공예라고 생각해서 이건 조각. 말하자면 깨달음으로 가는 자기도 모르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깨달음의 미학을 실현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그 목판화와 회화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목판화를 다시 더 열심히 하시면서 이분의 그림이 또 변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제목도 잘 지었더라고요. 그 뭐죠? 땅에서 뭐 이거. 이게 사실은 하이데거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건데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력이 뭐 이런 거라든지. 근데 사실 이건 내가 너 욕심 부린 건지 모르지만 한국의 그러니까 김 작가뿐이 아니라 유 작가뿐이 아니라 한국의 목판 작업을 좀 연구하고 싶어요. 분명히 숨어 있는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목판 작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굉장히 훌륭한 목판 예술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한국의 이 목판은 사실은 이게 오랜 전통이 있는 거고. 그럼요. 예를 들면 예를 이거 팔만대장경. 네.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팔만대장경, 그건 완전히 신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36년간 싸우면서 그 엄청난, 그건 진짜 종교적인 어떤 신성한 노동을 한 거 아니에요? 팔만대장에 들었던 그 집단적인 노동, 노력, 그것들이 어떻게 면면이 그 맥이 이어져 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뭐 이런 데 대한 그 책을 좀 내가 아직 뭐 본격적인 건 못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팔만대전에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목판, 그건 목판 아닙니까?
거기에서 말하자면 유근택의 목판으로 이어져 나오는 어떤 이런 적보가 그려질 수 있다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마 그 우리나라의 목판 그 조선 때의 목판을 저는 굉장히 그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연구를 하셨네. 뭐 김홍도의 뭐 부모 운중경을 목판으로 만든 그 목판 연작들도 그렇고 또 불교에서 쓰여지고 있는 어떤 금강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목판으로 이제 어떤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지만 굉장한 그 단아한 어떤 이 선과 칼맛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사실상 목편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중 권 혹은 이제 민중 미술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오윤 선생을 들 수가 있죠. 근데 오윤 선생 목판을 보면은 아마 저는 그분의 목판이 아주 정말 그 대단한 작가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목판이 어쨌든 그 정말 독특한 자기 세계를 만든 목판으로서 물론 이제 그 독일의 표현주의적인 신표현주의적인 어떤 뭐 게터 콜비츠라든가 뭐 놀데라든가 뭐 카리너라든가 뭐 그런 작가들하고는 다른 어떤 독특한 문화를 만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뭐 걸출한 부분들이 많긴 한데 좀 더 어떤 목판화가 가지고 어떤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퀘션 마크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목판화의 계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저 혼자 정말 제가 즐기는 어떤 저 혼자 노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막 심각하게 어떤 목판화에 뭐 어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조금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목판화가 가지고 있는 계보와 조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론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지만 아마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담론으로 만들어질지는 조금 모르긴 하지만 뭐 그건 뭐 다음 문제고 그냥 지금 그럴 뿐 그냥 놀고 있을 뿐이죠 사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즘 들어와서 생각하는 건데 제 회화하고의 연결점을 얘기할 수 있다면은 이런 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제가 종이를 다루는 방식도 거의 이제 종이를 다루는 방식도 종이가 하나의 어떤 그림을 그려지는 어떤 그 판으로서의 어떤 도구가 아니고 어떤 물성 자체로 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진료 혹은 종이라고 하는 물성 스스로가 뭔가 언어를 만들어내기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철솔로 막 그 물성을 변질시킨다든가 뭐 그럼으로 인해서 이 종이가 해체되고 다시 조립되는 과정 속에 어떤 나의 언어와 결합시켜 나간다든가. 근데 그런 방식도 사실상 기존의 이 동양화 혹은 회화에서 전혀 쓰이지 않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목판도 어떻게 보면은 이 판이 찍혀 나오는 대상으로서의 목판이 아니고 그러니까 목판 자체의 어떤 물성에 더 말을 걸고 또 목판 자체를 더 변질시켜서 뭔가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점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어떤 제 회화와 이 목판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그 흡사한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이런 혼미한 뭐 예술계뿐이 아니지만 이게 다 자본주의 종속 시장 경제 논리 때문이지만 이런 그
혼돈 속에서 어떤 절차나 규칙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고 뭐 가치의 무엇을 어떻게 가치의 공동으로 수용하는 가치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술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예술도 사회적 행위거든요. 사회적 행위는 말은 혼자만을 위한 그 수명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최소한 다른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나 이렇게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만들어봤다. 뭐 이런 걸 봤다. 당신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손 내미는 거예요. 어떤 대화.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행위로서의 예술 행위는 어느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랜머레인 게 최소한의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가치관 뭔가 이런 것이 전부 붕괴되는 상황에서 그럼 예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붓을 꺾고 그냥 침묵을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언어까지 붕괴되지 않습니까? 모든 언어는 그 광고의 캐치프레이즈가 된 거예요. 과연 우리가 시를 쓸 수 있느냐? 언어가 망가졌다. 예술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정말 혼돈의 상황에서 예술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진정한 예술가라면 각자 예술가의 치열한 진정성, 정직성, 이것뿐이다. 성실성. 그냥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이론 철학 책도 읽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끌리는 대로 그냥 소박하게 질박하게 아주 그 진정성을 담보해서 그냥 하면은 그것뿐이라는 겁니다.